4월에 반감기가 예정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최초의 금리 인하는 6월입니다. 긴축 상태였다가 유동성 확장으로 풀어지기 시작하는 순간이 맞물리는 거죠. 근데 여기에 하나가 더 겹치는데 바로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대규모 채택, 현물 ETF. 이게 이번 1월에 승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4월에 반감기, 6월에 금리 인하, 그 다음에 5, 6월에 본격적인 투자 기관들의 비트코인 진입. 이 세 개가 맞물리게 되는 거죠.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비트코인 슈퍼 사이클 사실 이게 요즘에 가격 급등한 거 보면은 이거 나 진짜 옛날에 살 걸 이런 생각도 많이들 하신단 말이에요. 네. 또 이게 선뜻 손이 막 안 나가고 했었던 네. 게 사실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맨날 막 가격 얘기만 하지 그쵸.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도 잘 모르다 보니까 네. 오늘 작가님한테 한번 여쭤보면서 네. 저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은 아무래도 저희가 좀 재테크 채널이다 보니까 이제 가격에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네네. 최근에 막 이렇게 급등을 했잖아요. 네. 이게 급등한 이유나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4년 주기로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을 하거든요. 네. 비트코인 공급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4년마다 한 번씩 있어요. 그러면 수요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공급이 줄어들면은 가격은 상승 압력을 받겠죠. 네. 그래서 그 주기를 기점으로 해서 원래부터 4년마다 한 번씩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냥 지금 이 시즌이 그 상승기로 가는 시즌이었어요. 왜냐하면 반감기가 지금 2024년 4월 18일에서 20일 사이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도 오르는 타이밍이었는데 수요에 강력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사건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게 이번 1월에 미국에서 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현물 ETF란 건 뭐냐면 비트코인을 그냥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네. 주식 앱에서 네. 쉽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코스피 ETF라든지 아니면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뭐 나스닥 ETF라든지 네. 이런 거 사시잖아요. 주식처럼 비트코인을 증권 앱에서 타면은 ETF를 운영하는 자산 운용사가 나 대신 비트코인을 대신 사주는 거예요. 예, 그런 형식이거든요. 이게 승인이 되면서 자금이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이게 또 최근에 가격을 크게 올린 원인이 되었죠. 그러면 이게 실제로 통과한 거는 한 2달 조금 더 된 거 아닙니까? 저 지금 이제 딱 46거래일 정도가 네. 진행이 됐는데 네. 이미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46일 동안 120억 달러가 네. 새로 순유입이 됐거든요. 근데 이 120억 달러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 과거에 가장 이제 초반에 흥행을 했던 ETF가 금 ETF랑 나스닥 QQQ라는 ETF예요. 근데 이 ETF들이 둘 다 인플레이션 감안해도 처음 한 달 동안 20억을 못 모았어요. 근데 지금 120억 달러니까 네. 20억 달러의 6배. 6배. 물론 2달이기 때문에 거기서 반 정도 하더라도 한 3배인 거죠. 예. 그래서 금 ETF와 나스닥 ETF를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뭐 되게 간단하다고 말을 하지만 이게 사기가 막상 이게 처음 안 해본 사람들은 뭐 어렵더라고. 막 아이디 만들고 하는 것도 있고 네. 뭐 거래소도 만들고 네. 뭐 계속 뭐 인증하라고 막 네. 하고 이런 건데 이런 게 없이 이제 비트코인 ETF면은 이제 그냥 비트코인 산 효과가 그대로 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내 증권 앱에서 그냥 주식은 솔직히 안 하신 분들 거의 없거나 계좌는 최소한 다 있으시잖아요. 네. 그냥 거기 들어가서 그냥 주식 사듯이 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게 효과가 굉장히 컸던 게 미국에서 지금 베이비 부머라고 하는 지금 은퇴를 얼마 안 남겨둔 한 50대에서 65세 정도 사이의 그 세대들이 미국 부의 3분의 2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세대 중에 비트코인을 거래소 통해서 투자한 사람이 6%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미국 부의 3분의 1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6%밖에 투자를 안 하니까 네. 그동안 투자가 거의 막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돈줄이 들어오는 곳이 막혀 있었던 복잡하고 건데 어려우니까. 네. 어려워요. 특히 이제 조금 아무래도 뭐 아버님 세대나 이런 분들은 거래소 뭐 연동 계좌로 넣어가지고 뭐 한 번도 써본 적도 없는 거래소 뭐 하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주식 앱은 대부분 다들 있으시고 주식 투자는 웬만한 분들은 다 해보셨으니까 그냥 쉽게 주식처럼 살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럼 나도 한번 사볼까 하는 식으로 돈이 유입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물꼬를 이번에 터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 한국의 좀 부자분들도 거의 비트코인 안 하시거든요. 그렇죠. 생각보다. 네. 그러니까 뭐 몇몇은 하지만 네. 사실 대중적이진 않은데. 그렇죠.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이 어떤 부가 아직은 좀 그 비트코인 이런 암호화폐 쪽에 안 들어왔다. 네. 그러면 이게 아직 이제 막 46일 정도 됐으면 앞으로 더 들어오는 거라고 봐야 돼요. 훨씬 더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는 ETF를 통해서 투자하고 있는 그런 투자자들은 대부분이 개인 투자자.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원래 비트코인을 사고 싶었지만 한 번도 사본 적 없었던 그런 투자자나 또는
헤지 펀드나 패밀리 오피스처럼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모펀드들 네. 이런 데들이 지금 비트코인 ETF를 통해 들어오고 있는 거고 큰 투자자들 그다음에 뭐 기금, 연금 이런 데서는 아직 투자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중에서 가장 큰 곳이 블랙록인데요. 이 블랙록조차도 아직 자사 펀드에 비트코인을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사 펀드들이 네. 블랙록이 운영하는 펀드가 총 10조 달러입니다. 국민연금의 10배예요. 그런데 여기 중에서 아직 비트코인을 산 펀드가 없어요. 왜냐하면 살려면은 네. 기본적으로 내사를 먼저 한 3개월에서 6개월은 해야 돼요. 네. 이 자산에 대한 조사를. 그리고 그거를 고객들에게 통지를 해야 되고 최종적으로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우리 펀드에 비트코인을 포함시키겠습니다라고 수정 신청서를 해야 돼요. 네. 그것까지 다 맞춰야 살 수가 있는데 이제 막 한 2개 정도의 펀드에서 그런 수정 신청서를 냈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은 펀드들이 1개나 2개 분기 정도가 지나면은 비트코인을 펀드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수정 신청서를 내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렇게 예상이 되는 거는 빨라야 한 5월에서 6월 정도. 그 이후가 되면서 점점 하나 둘씩 그런 식으로 비트코인을 펀드에 포함시키는 자산 운용사들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정말 그때부터는 정말 큰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저는 잘은 모르지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비트코인이라는 건 어쨌든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공급은 제한돼 있는데 네. 어쨌든 돈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는 네. 가격의 상승이 필연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그렇죠. 수 있는 건가요?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따라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거보다 더 이제 무시무시한 거는 비트코인은 최초의 발행 속도가 빨랐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발행 속도가 느려지는 점근법적인 발행을 해요. 네. 그러니까 최초에 2009년에 탄생했을 때는 10분마다 50개씩 비트코인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이게 2012년에 반으로 줍니다. 25개. 네. 그다음에 2016년에 12.5개. 그다음에 2020년에 6.25개. 그리고 그게 지금이죠. 그다음에 이번에 4월이 되면은 3.16개로 또 줄어요. 네. 그럼 이렇게 줄어들면 어떻게 되냐면은 발행 속도가 처음에는 많았어요.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그리고 나머지 얼마 안 남은 양을 100년 동안 발행을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실제로 지금 2,100만 개가 발행이 되는데 그게 최종 발행 개수예요. 이미 1,960만 개가 발행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최종 발행 예정일은 2,140년이에요. 그럼 지금 120년 남았잖아요. 네. 120년 동안 나머지 140만 개만 발행이 되는 거예요. 1960만 개는 이미 발행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발행 속도가. 그런데 반대로 수요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채택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S자 곡선이에요. 초반에 얼리 어답터들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가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은 급격하게 사용자가 증가해요. 그다음에 이제 막판이 되면은 이제 이렇게 느려지죠. 그래서 인터넷 같은 경우도 그랬죠. 초반에는 완전 얼리 어답터나 일부 종사자들만 사용을 하다가 대중화되면서 급격하게 사용자가 늘어나고 이제는 정말 오지에 있는 사람들 제외하고는 거의 다 사용하는. 네. 하지만 오지에 있는 사람들까지 보급되기에는 시간이 늘리죠. 비트코인은 지금 그런 현물 ETF 채택과 같은 효과에 의해서 사용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산량은 이렇게 다 줄어버린 거예요. 네. 그럼 이게 안 맞죠. 생산량은 이렇게 줄고 반대로 수요는 여기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고. 그러면 이 갭이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더욱더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죠. 지금 그렇게 되기 위한 초기 단계에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이게 그 가격이 뭔가 이렇게 올라갈 것 같다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반대로 뭐 지금 시장에서 이 가격이 좀 약간 과열돼 있고 또 이제 급락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런 분들의 어떤 뭐 논리나 의견은 어떤 건가요?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원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자산이란 걸 알아야 돼요. 상승장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과거에도 지지난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40% 하락이 6번 있었습니다. 바로 직전 사이클에서도 20에서 30% 하락이 마찬가지로 6번 있었어요. 네. 그리고 올해 작년부터 이제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됐잖아요. 이번 사이클에도 이미 20% 넘는 하락이 5번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짧은 기간에도 20%는 그냥 일상 그 2달마다 한 번씩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자산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죠. 왜냐하면은 만들어진 지 15년밖에 안 됐어요. 네. 완전 초기 자산이죠. 예, 부동산이면 수천 년 됐을 거 아니에요. 네. 주식도 몇백 년 됐죠. 다들 몇백 년씩 된 자산들인데 얘는 이제 15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신생아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시장 참여자분들도 뭐 하면서 뭐 갑자기 뭐 이런 흐름이 워낙 크니까 또 내려가나 보다면 또 돈 빼기도 그렇죠. 하고 뭐 다시 또 올라가나 하면 심리적인 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에 지금 이제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현재 가격이 한 9천만 원 정도 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또 이렇게 좀 꼬꾸라지는 게 아니라 다시 더 갈 것이냐 이게 아마 제일 관심이실 것 같은데 네. 뭐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뭐 2억 넘어간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일단 단기적인 가격 변동은 당연히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네. 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이클은 이제 강세장으로 들어가기 위한 초입 단계 정도로 보여요. 야.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은 기존의 전고점을 완전히 돌파한 순간부터가 진짜 강세장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번에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잠깐 돌파했었거든요. 미국에서 미국 달러 기준으로 보통 봐요. 6만 9천 달러가 전고점인데 이번에 7만 3천 달러까지 올랐었어요. 근데 올랐다가 얼마 못 가서 바로 다시 6만 달러까지 떨어졌죠. 그 얘기는 지금 저항 영역에 막힌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켓으로 치면은 대기권을 돌파하려다가 힘이 딸려서 다시 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돌파를 못한 것으로 보는 거고 여기를 돌파한 순간부터가 기존 사이클들에서도 항상 본격적인 우리가 불장이라고 하는 강세장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면 비트코인은 아직 전고점 저항 영역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의 강세장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비트코인 투자를 이제 안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뭐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여쭤보면은 어쨌든 이게 올해 그러니까 올해 초도 그렇고 한 작년만 하더라도 한 2천만 원대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어쨌든 1억을 막 갔으니까 네. 이미 많이 한 4-5배 올랐는데 이게 네. 초입이라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기도 네. 하거든요. 이렇게까지 이렇게 급등했는데도 더 이렇게 갈 수 있는 여력이 많은 거고. 그럼요. 바로 지난 사이클만 하더라도 바닥에서 22배까지 올랐었어요. 22배. 네. 그럼 2천만 원이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만약 똑같이 오른다 그러면은 네. 4억 4천인 거죠. 네. 그러니까 원래 이 정도 오른 거는 많이 오른 게 아니에요. 비트코인 사이클에서는.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급락도 하지만 급등도 그렇죠. 엄청나니까. 네. 최초 사이클이 끝나고는 거의 87% 급락했었고요. 두 번째 사이클 끝나고는 한 80%에서 81%. 그다음에 지난 사이클에서는 77%까지 떨어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가격이 많이 하락했었기 때문에 네. 또 그만큼 상승폭이 큰 거죠. 그러니까 굴곡이 정말로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투자가 쉬운 거는 사이클이 너무나 일관적이에요. 네. 일관성을 가지고 상승과 하락이 정말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투자가 굉장히 쉬워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그 중간에 단기 변동만 참아낼 그쵸? 수 있으면 네. 큰 틀에서는 어쨌든 너무 그 쉬워요, 계속 투자가. 패턴이 똑같다. 네. 한편에서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은 많이 올랐는데 네. 생각보다 그 사람들의 관심도는 뭐 예전보다는 뭐 아주 네. 높진 않다. 그러니까 아주 그 불장일 네, 때보다. 맞아요. 네, 그게 굉장히 사실이고 굉장히 좋은 거예요. 지금 현재 구글 트렌드에서 비트코인으로 놓고 검색을 해보면요. 저번 사이클 불장이었을 때에 비해서 검색량이 한 3분의 1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바닥 수준이었어요. 그 얘기는 아직 일반 투자자들, 소매 투자자들은 별로 비트코인에 관심이 아직도 그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격이 오른 거는 무엇 때문이냐? 방금도 설명드렸듯이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네. 기관 투자자 위주로 지금 수요가 많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사이클의 특징은 기관 투자자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가격을 밀어 올리는 그런 사이클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지난 사이클이 소매 투자자가 가격을 끌어올린 심지어 그 팬데믹 유동성으로 인해 레버리지로 가격을 끌어올린 사이클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안 좋았어요. 가격의 그 기반이라고 하는 게 너무 약했어요. 그러니까 질이 좀 안 좋았다. 네, 질이 안 좋은 거였고 그러면 지난번에는 개인 투자자 레버리지로 오른 가격. 이번에는 그러면 뭐가 다르냐? 기관 투자자 현금, 현물 ETF잖아요. 기관 투자자가 현물로 올리고 있는 가격이에요. 이게 완전히 기반이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개인들의 자금이 더 들어오면은 이제 과거의 전고점 같은 걸 뚫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이미 기관 투자자 자금만으로도 쉽게 뚫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올해 6월에서 7월이면은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시작되죠.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다시 유동성을 푸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더 많이 참여를 할 거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거품의 단계로 가는 건데 비트코인은 원래 사이클의 중후반부 강세장이 오면은 그렇게 거품 단계로 갑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정말
말이 안 되게 오르죠. 예. 지금 오른 거는 뭐 오른 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그러니까 거예요. 뭐 20배씩 올라가겠죠. 네. 그러면은 이게 어찌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단일 어떤 그 재화에 전 세계의 돈이 막 들어오고 그쵸. 하다 보니까 이제 막 급등하면 또 정말 막 끝없이 가고 뭐 이런 것 같은데 큰 틀에서는 아마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인 가치가 있어야지만 사실 이 가격 등락도 내가 참아낼 수 있는데 이게 뭐 어떤 뭐 실체가 있다라고 보기가 참 애매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어떤 뭐 위험성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본질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지 기본적으로 어떤 자산이든 존재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금 같은 경우에도 금의 시가총액이 14조에서 15조 달러 사이거든요. 근데 의료용이나 뭐 공업용 아니면은 뭐 장식품용으로 사용되는 그 비중은 5%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95%의 그 시가총액은 전부 지금 비트코인과 똑같이 자산, 뭐 구매력 저장 수단으로서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래도 금은 예쁘잖아. 그거 비싸니까 예쁜 거예요. 이거 실제로 실화인데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저희 이제 부대에 엑스탄띠라 그래서 구형 탄띠가 있었어요. 이게 되게 희소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분대장들만 찾는 거예요. 엄청 예뻐 보였거든요. 신형 탄띠 너무 안 예쁜 거예요. 사실 의미 없는데. 새로운 거 만들었으면 좀 더 예쁘게 만들지. 이렇게 못나게 만들었냐 했는데 어떤 부대를 갔는데 그 부대는 반대로 분대장들만 신형 탄띠를 차고 있는 거예요. 왜냐고 물어봤더니 거기는 구형 탄띠가 남아돌고 신형 탄띠가 몇 개 없대요. 그러니까 거기는 신형 탄띠가 너무 예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저는 구형 탄띠가 훨씬 예뻐 보였거든요. 뭐가 다르냐면은 더 희소하고 더 귀한 거가 더 예뻐 보이는 거예요. 적으면 이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결국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팔려고 하는 사람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부르는 호가거든요.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정해지는 사회적 합의치예요. 모나리자가 왜 50조의 가치가 있어요? 뭐 그 그림이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하고 부르기 때문이에요. 그것처럼 금이라고 하는 것도 구매력 저장 수단으로서 사용이 되는데 그 가치는 거의 대부분이 사람들이 사회적 합의치로 결정한 거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본질적인 가치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비트코인은 지금 어떤 의미로서 가치가 발생하고 있느냐? 비트코인은 그냥 쉽게 말해서 디지털 골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골드 2.0. 금이 과거에 수천 년 동안 거의 화폐제로서 사용이 됐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그냥 자산으로서만 사용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너무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크고 무겁고 보관하기도 어렵고 쪼갤 수도 없고 가지고 다닐 수도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금을 그냥 창고에 넣어두고 이 금에 대한 어음을 발행해서 그걸로 우리가 돈으로 하자라고 한 개의 법정 화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통화의 시초거든요. 그게 금본위제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죠. 금은 하나밖에 없는데 화폐는 10개를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눈치채고 야, 금 돌려줘. 하다 보니까 미국이 1971년에 우리 오늘부터 금 안 돌려줄 거야. 라고 하면서 금본위제를 끝내버렸죠.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법정화폐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다르죠. 금처럼 물리적인 형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항상 인터넷에 존재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인터넷에 지금 24시간 접속되어 있죠. 언제든지 스마트폰만 딱 꺼내도 바로 인터넷에 들어갈 수 있죠. 전 세계가 인터넷에 지금 접속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과 같은 물리적 형태가 없는 것이 훨씬 더 압도적인 장점이에요. 그러면은 그 물리적 형태가 없는 것을 우리가 새로운 골드, 새로운 구매력 저장 수단이라고 하자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금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재 14조 달러 정도 되는 금의 시가총액을 비트코인이 향후 10년 이내에 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역할을 다 흡수할 거예요. 지금이 몇 조 정도 되나요? 지금이 1조 3천억 달러 정도. 그럼 한 10년 안에 한 10배는 더 갈 수 있다. 넘는 거니까 훨씬 더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도 금은 이렇게 실체가 있지 않느냐.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실체가 없지 않느냐. USB 이런 거 만들죠. 그러면 저는 그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카톡은 쓸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카톡? 카톡 있죠. 카톡 실체를 보여주세요. 그럼 스마트폰 꺼내서 보여주세요. 그럼 저도 스마트폰 꺼내서 비트코인 거래돼 있는 거 보여드려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존재하는 것, 디지털에 존재하는 것은 그냥 디지털에서 존재하는 그 자체가 실체예요. 꼭 물리적 형태로 존재해야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인터넷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 보여줘봐 라고 하면 결국 보여줄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스마트폰 꺼내서 보여주거나 그렇죠. 랜선?
보여주거나 그거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디지털 상에서 그대로 실체로서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 디지털 실체라는 개념을 익히셔야 돼요. 근데 이 개념은 사실 저보다 더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도 이미 아세요. 뭘 아냐? 예전에 리니지라든지 네. 이런 게임 할 때 그렇죠. 아이템 수억 개도 네. 거래했잖아요. 그 아이템이 어디 실체가 있어요? 게임 안에서나 있는 거죠. 네. 그거랑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비트코인은 단지 그걸 가지고 뭐 게임을 안 할 뿐이죠. 그냥 금과 똑같이 구매력 저장 수단, 그러니까 구매력의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구매력의 배터리로서만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쓰임새가 어마어마해요. 전 세계적으로 구매력 저장 수단의 가치, 그러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냐면 1,000조 달러 규모예요. 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1,000조 사실 달러면 돈을 벌면 어딘가 저장을 어딘가 하긴 해야 저장을 해야 돼. 되거든요. 왜냐하면 화폐는 가지고 있으면 계속 가치가 떨어지니까. 네.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 저장을 어디에 할 거냐. 그래서 전 세계 수많은 자산으로 나눠서 저장해요.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 한 300조에서 330조 달러 정도 돼요. 네. 그 다음이 채권이 거의 비슷한 규모예요. 그 다음이 주식시장. 한 100에서 150조 달러 정도 돼요. 그 외에 예술품이라든지 그 다음 아까도 설명드린 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로 나눠서 그걸 저장을 하는데 그 규모가 전체가 1,000조 달러예요. 네. 근데 비트코인 이제 막 1조 달러 넘은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 이번에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반감기가 이제 뭐 바로 왔잖아요. 이제 얼마 네. 안 남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반감기가 되면은 뭐가 달라지는 건데 네.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네네네. 같거든요. 뭐 쉽게 설명을 드려서 비트코인은 이제 채굴이라는 것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비트코인 그 채굴자들이 컴퓨터를 열심히 돌려요. 비트코인이 10분마다 하나씩 문제를 주는데 이 문제를 가장 먼저 맞힌 사람이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받는 거예요. 네. 정확히는 사실 이제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블록이란 거를 형성하고 그거에 대한 보너스를 받는 건데 뭐 이 개념까지는 사실 뭐 따로 공부하시거나 네. 하셔도 되고 근데 그냥 보너스로 비트코인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거를 이제 10분마다 한 번씩 받는 건데 그 보너스 비트코인 새로 만들어진 비트코인이 처음 비트코인 탄생했을 때는 10분마다 50개씩 나오던 게 네. 이제 4년마다 한 번씩 절반으로 보상이 줄어들도록 처음부터 세팅이 되어 있었어요. 네. 그게 바로 반감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쉽게 생각해서 새로 발행되는 양이 절반으로 주니까 공급과 수요의 측면에서 공급 쪽에 충격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서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서 가격을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게 4년마다 한 번씩 있었고 정확하게 그 타이밍과 맞물려서 비트코인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 온 거죠. 근데 이게 뭐 부동산에서도 맨날 같은 논리이긴 한데 이제 신규 공급이 없는 거지 기존의 공급은 많지 않냐 뭐 네. 이런 얘기들이 네. 이제 항상 뭐 논란이거든요. 네. 그것처럼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40만 개 빼고는 이미 발행이 다 됐으면 네. 신규 공급이 이렇게 줄어든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뭐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네. 주는 거냐? 요거에 대한 좀 궁금함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사실 영향이 없어요. 이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마트를 생각하시면 돼요. 네. 마트에서 예를 들어서 우유 공급업자가 네. 갑자기 생산량을 반으로 줄였다고 해볼게요. 음. 그렇다고 해도 마트에 어쨌든 재고가 있잖아요. 네. 당장 내일 뭐 우유 대란이 일어나지 않겠죠. 하지만 계속해서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 적은 양의 우유가 들어온다면 언젠가는 점점 재고가 줄어들겠죠. 근데 비트코인에서 지금 실제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 사이클 때까지만 하더라도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이 400만 개에 달했었어요. 네. 이게 최초 발행된 순간부터 계속해서 증가 추세였어요. 그러다가 지난 사이클을 기점으로 얘가 꺾였어요.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사서 가져가는 사람이 거래소로 새로 들어오는 비트코인보다 많아진 거예요. 그냥 금을 사서 그냥 쟁여놓는 그렇죠. 거야. 쟁여놓는 거죠. 네.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그게 지금 200만 개 이하로 줄었어요. 반토막이 났어요. 네. 그런 식으로 점점 쟁여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네. 그러면은 이 쟁여놓은 사람들의 물량을 다시 시장에 불러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격을 높게 네. 불러야죠. 가격을 높게 부르면 들어오겠죠. 그리고 더 나는 그래도 안 내놓을 거야 하는 사람이 많으면은 더 높게 불러야죠. 네. 그 현상이 나타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은 이미 포화 시장도 아니고 지금 막 대규모 채택이 일어나면서 돈이 들어오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금보다 10분의 1 규모밖에 안 돼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제가 뭐 죽은 이유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지속적으로 수요가 더 공급을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차피 팔지 않겠냐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안 팔고 그냥 저장 수단이니까 계속 그냥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도는 거래량 자체가 줄어드니까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다. 네, 거래량이 그러니까 물량이 줄어들게 그렇죠. 되면 더 높은 가격을 불러야 돼요. 근데 이게 또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물량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가격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고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거든요. 우리가 사막에서 생수가 100개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처음에 한 개가 팔렸을 때는 아마 1% 가격이 오를 거예요. 그런데 한 90개가 팔리고 이제 10개밖에 안 남았어. 네. 그쯤 되면 이제 하나 팔릴 때마다 가격이 2배씩 뜁니다. 물량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가격이 선형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단계가 지난 사이클을 기점으로 꺾여서 이미 최고점 기준으로 절반 정도까지 줄어든 상태고, 그럼 이런 상태가 되면 사실 공급을 늘려야 돼요. 근데 비트코인은 공급을 늘릴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공급이 그 상황에서 반으로 줄어버려요. 네. 그러면 더 기하급수적으로 줄겠죠. 그러면서 가격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지수함수적인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구조인 거죠. 그럼 여기서 또 이제 궁금한 게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금의 대체로 은이 있지 않냐. 네. 이것처럼 이 비트코인도 다른 코인으로 대체가 되는 거면 더 이상 이제 네. 물량의 제한이라는 게 없어지는 건데 네.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건가요? 일단은 금의 경우는 은과 경쟁을 오래 했잖아요. 네. 근데 은에게 진 적이 없죠. 네. 네. 지금도 은은 만년 2위고 금은 1위고 아마 1000년 후에 봐도 비슷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요. 그것처럼 사람들이 한번 그 자금이나 모든 게 금 1위라고 하죠. 그 1위 쪽으로 집중돼서 들어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인정해버리는 순간. 네. 그 상황에서 매몰 비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곳으로 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펩시콜라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람들이 머릿속에는 콜라라고 하면 코카콜라가 네. 자리를 잡았잖아요. 우리가 다 카톡 쓰는 것처럼. 네. 네. 이거를 이긴다는 것은 정말 뭔가 획기적인 무언가가 있지 않으면 어려운데, 이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쓰임새가 있어서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구매력의 저장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다른 이유에 의해서 역전이 된다는 게 쉽지가 않죠. 네. 그러면 이번에 그 반감기가 뭐 예전 과거의 반감기랑 뭐 다른 부분이 좀 있을까요? 기존의 반감기들은 기본적으로 그 반감기라는 거 하나가 가격을 밀어올린 원인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슈퍼사이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최소 두 가지 정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금리 인하와 함께 네. 이루어지는 유동성 확장이에요. 기존 사이클들에는 어땠냐? 첫 번째 사이클은 앞뒤로 다 제로금리였어요. 그럼 앞뒤로 다 제로금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미 사람들이 레버리지 다 끌어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의미가 없어요. 금리 영향이 예, 없었네. 예. 두 번째 사이클은 반감기 이후 금리가 올랐어요. 오히려 긴축이에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사이클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팬데믹 때문에 앞뒤로 다 이미 제로금리였어요. 그래서 유동성 확장의 효과를 못 봤죠.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느냐? 4월에 반감기가 예정이 되는데 지금 현재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최초의 금리 인하는 6월입니다. 네. 그러니까 반감기와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순간 긴축 상태였다가 유동성 확장으로 풀어지기 시작하는 순간이 맞물리는 거죠. 근데 여기에 하나가 더 겹치는데 바로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대규모 채택, 현물 ETF. 이게 이번 1월에 승인이 됐잖아요. 근데 제가 방금 전에도 본격적으로 큰 손들이 투자를 시작하는 거는 1개에서 2개 분기 정도가 지난 이후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5월에서 6월 이후래요. 그러면 4월에 반감기, 6월에 금리 인하, 그다음에 5, 6월에 본격적인 투자 기관들의 비트코인 진입. 이 세 개가 맞물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번 사이클을 슈퍼 사이클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슈퍼 사이클이라면은 뭐 물론 뭐 어느 정도 이제 가다가 또 다시 또 이제 꺾이겠지만 네. 뭐 어떤 뭐 고점 수준이 막 한번 지금의 수준은 아닐 것이다. 훨씬 더 높을 것이다. 네, 일단은 지난번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악재들도 겹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레버리지로 끌어올린 사이클이었기 때문에 기반도 굉장히 안 좋고 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는 잠재 가능성을 다 못 펼친 사이클이었어요. 22배 올랐는데. 네, 22배 올랐는데 원래는 지난 사이클에서 이미 10만 불 이상 갔어야 되는 거였거든요. 실제로 여러 가지 지표들에서 이미 확인이 돼요. 그 지표들이 보통 고점이라고 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지점을 가다가 중간에서 잘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가장 큰 거는 지난 2021년 5월에 있었던 그 중국의 채굴 금지예요. 네. 네. 중국이 채굴 금지를 시키면서 그때까지 비트코인 채굴자의 3분의 2가 중국에 있었거든요. 근데 채굴을 금지시키니까 비트코인 그냥 쉽게 얘기해서 뭐 예를 들어 토렌토 같은 걸로 치면은 서버의 반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네. 예, 엄청난 악재죠. 예, 그게 가장 컸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뭐 책에도 제가 적어놨으니까 보시고 그런 것들이 겹치면서 그 22배조차도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다 발휘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번 사이클은 슈퍼 사이클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자체는 지금이 더 크잖아요. 그럼 시가총액이 더 크면 사실 변동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변동성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지난 사이클만큼의 상승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번 사이클이 바닥에서 22배가 올랐으니까 이번 사이클은 시가총액이 더 크더라도 지난 사이클은 조금 못난이 사이클이었고 이번에는 슈퍼 사이클이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충분히 저는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번에 바닥이 한 15,000에서 16,000달러 정도였으니까 네. 30만에서 32만 달러 또는 22배라고 하면 그 이상 거의 40만 달러까지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뭐 아직 멀었네요.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하나로 환산하면 또 김치 프리미엄이 붙으니까 네. 거의 뭐 4억에서 5억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면 반감기 사이클이라는 게 보통 어떻게 흘러가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제 시작이 된 거니까 네. 몇 개월 정도 이렇게 쭉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은 3년 상승 1년 하락이에요. 3년 상승. 네, 3년 상승 1년 하락이어서 보통 반감기를 기준으로 해서 1년 반 정도의 바닥을 찍고요. 그때부터 서서히 상승으로 돌아섭니다. 이번에도 정확했어요. 그러니까 2022년 말에서 네. 2023년 초에서 바닥을 찍고 네. 그때부터 상승으로 접어든 거거든요. 초기에는 천천히 올라요. 천천히 오르다가 반감기가 여기 있으면은 이 반감기를 기준으로 해서 점점 상승폭을 올립니다. 네. 그러다가 반감기를 지나고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진짜 불장에 들어가면서 이때 이제 전고점을 넘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포물선 상승이라고 하는 이런 상승 모드로 들어가요. 네. 예, 이게 일반적인 비트코인의 흐름이죠. 근데 이번에는 좀 그 속도가 빨라요. 네. 왜냐면은 현물 ETF로 인해서 수요 쪽에서 강력한 충격이 발생을 해서 정상적인 사이클 속도보다 조금 앞당기고 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이게 정상적이라면 이걸 조금 더 빠르다. 이렇게 들어 올린 거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년이라고 하셨으면 이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남은 건가요? 정상적이면은 원래 내년 말 정도까지 상승장이 계속돼요. 근데 지금 방금도 설명드렸다시피 기울기가 약간 좀 당겨졌잖아요. 조금 빠를 예. 수 있겠네. 물론 이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이 당겨진 각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어진 각도로 그냥 내년 말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네. 그게 있고 기울어진 만큼 정점에 좀 빨리 도달하고, 그러니까 목적지는 똑같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목적지에 좀 빨리 도달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내년 말까지가 아니라 뭐 지금으로부터 뭐 한 10개월에서 1년 정도 이후에 상승장이 종료될 가능성도 있죠. 근데 그거는 사실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네. 그때 가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나 이런 거를 보면서 모니터링을 해나가는 거죠. 올해 뭐 금리 인하도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도 있는데 네. 뭐 미국 대선 이후에도 뭐 이거 비트코인은 뭐 크게 뭐 영향을 받는 게 없을까요? 기본적으로 대선이 있던 해는 비트코인이 다 좋았어요. 예. 근데 그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때가 그 반감기가 있는 해요. 네. 대선도 어차피 4년마다 있으니까.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그게 맞물렸는데, 근데 조금 더 넓게 보면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대선이 있는 해는 다 좋았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위험자산 시장은 대선이 있는 해는 좋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양당에서 서로 인기를 얻으려고 네. 돈을 푸는 정책이나 공약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대선이 있는 해는 흐름이 좋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번 대선이 미국에서 11월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좋을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이 비트코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상단이 얼마인지는 사실 알 수가 없는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부분이잖아요.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은 네. 그때부터는 이제 거품이라고 봐야 돼요. 거품인 거 아는데 네. 그 거품이 어디까지 낄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 그 우리나라도 지금 뭐 그 비트코인 ETF 뭐 이런 얘기 네. 하는 것 같던데 이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당장은 한국에서는 현물 ETF 거래가 불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법적인 그런 검토나 이런 걸 아예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현물 ETF 승인되니까 긴급 진짜 그 바로 전날까지도 어떤 언질도 없었어요. 승인되고 나니까 갑자기 증권사들에게 거래 못하게 해라 라고 막은 거거든요. 네. 근데 웃긴 거는 선물은 거래가 돼요. 그러니까 멍 때리고 있었던 거죠. 쉽게 네. 말해서. 네, 이번에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지금 선거 공약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 현물 ETF도 곧 풀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공약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특히 지금 비트코인은 세금이 없는데 네. 이 세금을 유예하는 그런 공약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마 어디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혜택을 좀 많이 받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트코인 투자를 어쨌든 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니까 아마 이 영상 네. 보실 텐데 올해 이제 다 너무 좋은 얘기만 해주셨으니까 혹시나 어떤 리스크가 있는 뭐 이벤트라든지 뭐 네. 어떤 뭐 위험성 같은 게 올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비트코인 쪽보다 알트코인 쪽에 시한폭탄이 남아 있거든요.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은 다 증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비트코인을 제외한 건요? 네. 왜 비트코인과 차이가 있는 거죠? 비트코인은 지금 발행자나 운영 주체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증권이 아닌데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다 발행자나 운영 주체가 있잖아요. 네. 재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네,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재단이 사실상 회사고 코인은 이 회사의 주식인 거예요. 그럴 수 네. 있죠. 그런 네. 개념으로 받아들이면서 다 증권이다라고 못을 받고 한참 공격을 하다가 이번 현물 ETF를 좀 약간 기점으로 약간 쉬어가고 있어요. 근데 계속 쉬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분명히 다시 한번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 공격을 할 때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좀 한번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남아 있어요. 다만 그때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떻게 될지 조금 예측이 어려운 건데 일각에서는 알트코인들이 그러면은 죽으니까 비트코인은 오히려 더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라고 하고 또 일각에서는 그것 때문에 투심 자체가 좀 약해지면서 비트코인도 함께 내려갈 수 있다라고 엇갈린 시선들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어느 쪽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뭐 큰 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30만 불, 40만 불 네. 간다 그러면 지금의 어떤 이런 것들은 뭐 큰 의미는 없을 그렇죠. 수 있죠. 작은 굴곡들이죠. 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투자 관련된 얘기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결국에 지금 이제 비트코인을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네.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1억 찍고 약간 네. 뭐 좀 한 1,000만 원 정도 좀 내려온 네. 상황에서 지금 사는 게 어떠냐 뭐 이런 거를 이제 고민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좀 말을 하고 싶으세요? 일단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자산이에요. 기본적으로 20% 정도의 조정은 두 달 걸러 일상적으로 있는 것이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억 원을 투자했는데 갑자기 20% 조정 맞아서 2천만 원이 날라갔다. 네. 이러면 너무 슬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이제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한 번에 몰빵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고요. 2달에서 3달 정도에 걸쳐서 분할 매수로. 네. 분할 매수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투자할 거면은 1억을 3달 동안 투자할 거다. 네. 그럼 매일 330만 원씩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런 한 달이군요. 네. 매일 100만 원씩 네, 100만 원씩. 세 달 동안 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좋고요. 지금 비트코인이 전고점 근처에 거의 오면서 이제 완전한 강세장으로 진입하기 입구에 있는 단계인데 이 강세장부터는 보통 조정이 와도 그 2달을 넘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서 원 상태까지 돌아오는데 2달을 넘긴 적이 없어요. 네. 그 얘기는 2달에서 3달 정도 여유를 잡고 들어간다면은 그 모든 가격대를 다 담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내가 사자마자 조정이 왔다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거의 손해를 보지 않고 진입을 할 수가 있죠. 한 뭐 넉넉하게 뭐 3달 아니면 2달 그쵸. 정도로 뭐, 잡고 그냥 매일매일 산다. 네, 성격 정말 급하시면 한 달이어도 되고요. 그냥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 얼마씩 사자. 근데 비트코인은 아침 밤으로도 변동성이 심해요. 그래서 24시간이요. 네, 예를 들어서 하루 100만 원을 살 거면 네. 아침에 33만 원, 점심에 33만 원, 저녁에 33만 원 사는 게 가장 안전하죠. 그러니까 이게 워낙 변동성이 심하니까 네. 아침에 샀다가 또 빠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이 촬영일 기준으로 어제 같은 경우 어제 점심 정도의 가격이 6만 달러였어요. 네. 근데 어제 새벽에 가격이 6만 8천 달러까지. 그냥 하루에 13%인가요? 네, 13%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아침 밤으로 13%가 달라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도 나눠서 사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으로 좀 분할 매수를 그쵸. 해야 되는 네. 워낙 변동성이 심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만약에 비트코인을 살려고 한다. 뭐 네. 저도 지금 비트코인을 안 사봤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만약에 살려고 하면은 어떤 걸 시작을 해야 되는 건가요? 뭐부터 해야 되나요? 일단 뭐 가장 좋은 거는 공부부터 해야죠. 네. 그래서 제 책을 보시면서 책 같은 거 좀 네, 보고 공부를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할 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일단 소액이라도 사봐라. 네. 이게 사야지 내가 관심도 가지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뭐 집처럼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 네. 살 때 그 한국 거래소 같은 경우는 5천 원부터 살 수가 있거든요. 5천 원 커피 한 잔 값이잖아요. 그거라도 좋으니까 일단은 소액이라도 넣고 그냥 매일 소액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재미도 붙고 어쨌든 내 돈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니까 관심도 생기고 하면서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죠. 반감기가 오면 뭐 반감기가 직접 만약에 딱 오면 그때 한번 좀 살짝 좀 충격이 있다가 또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반감기 전후로 실제로
가격이 충격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지금도 반감기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네. 이번에 18%까지 하락을 했었죠. 근데 비트코인은요. 그냥 아무데나 한 반년 잘라놓고 그 가운데 선 그으면요. 네. 앞뒤로 비슷하게 있습니다. 항상 있어요. 네,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이지 그게 네. 뭐 반감기 영향인지 아닌지는 사실 불분명해요. 이게 약간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접근하면 좀 안 되겠네요. 안 되죠. 안 되죠. 왜냐면 네. 이게 막 샀는데 뭐 20% 떨어지면 사실 네. 실패한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게 그쵸. 일반적일 텐데. 네, 비트코인은 그게 일상입니다. 음. 실패가 아니가. 네. 그러면은 반감기 전후라고 해서 뭐 일부러 기다려서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나요? 없습니다. 네, 없고 기본적으로 반감기를 기점으로 해서 가격이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우상향, 그것도 아주 급격한 상승을 하는 추세라는 게 과거 3번의 사이클들에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네. 기다리실 필요 없고 그냥 지금부터 성격 급하면 한 달, 여유 있으시면 3달 정도를 잡고 분할 매수로 진입을 하시면은 무리 없이 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금 투자 뭐 이런 거는 하는데 이제 금 투자하다 보면은 항상 그 네. 은이 네. 은이 막 더 치고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상대적인 건데 이것도 뭐 굳이 뭐 비교하자면 이더리움이 뭐 그쵸. 은이라고 치면 네. 이더리움 투자가 더 낫지 않냐 뭐 이런 얘기하시는 네.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예,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과거 사이클에서 2번의 사이클 동안 이더리움이 존재를 했거든요. 첫 번째 사이클에는 이더리움이 없었어요. 두 번째 사이클들부터 이더리움이 있었는데 실제로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훨씬 더 올랐습니다. 예. 그게 그래요? 이미 과거의 역사로 있는데 반감기 때마다. 그렇죠. 다만 그게 이번 사이클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질지는 조금 불분명한 게 있어요. 왜냐면 일단 이번 사이클은 비트코인에만 현물 ETF가 승인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해서 수요가 몰리고 있고 이더리움은 지금 현물 ETF가 사실 조금 될지 안 될지 애매해요. 그러니까 확률이 그렇게 엄청 높진 않아요. 네. 안 될 거다라고 보는 의견이 지금은 더 많아요. 물론 언젠간 돼요. 네. 언젠간 될 수 있는데 그게 이번 사이클일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소외될 가능성이 생기고 있어요. 네. 거기다 이더리움이 지금 시가총액이 이제 이더리움도 작지가 않거든요. 수천억 달러 규모예요. 30위권 정도 되는 기업 수준의 시가총액이거든요. 네. 좀 여러 가지 법적이나 아니면 수요에 있어서 소외당할 가능성이 있다 보면은 생각보다 상승률이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 상승률이 비트코인이랑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리스크만 괜히 더 큰 거죠.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세임 리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가 그치. 없죠. 네. 네, 이더리움이 약간 애매한 포지션. 오히려 그 밑에 있는 솔라나라든지 네. 아발란체 같은 알트코인들이 지금 무섭게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지난 사이클의 이더리움의 역할을 이제는 이더리움 밑에 있는 알트코인들이 약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거죠. 아, 그럼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솔라나? 네. 그건 저도 기사인가에서 봤거든요. 네. 다른가요? 이더리움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이더리움이 느렸거든요. 네. 지금도 느린 편이지만 워낙 느리고 수수료가 많이 들어요. 네. 제가 지난 사이클에서 거래 한 번 하는데 15만 원 정도를 수수료로 낸 적이 있어요. 그냥 거래 한 번 하는데. 네. 웃긴 건 거래 금액이 10만 원이 안 됐어요. 왜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몰리면은 혼잡세라 그러죠. 아, 몰리면 몰릴수록 수수료가 올라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가 너무 올라갔던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완전히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느리고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3세대 코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솔라나나 아발란체 같은 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수수료도 싸고 그다음에 속도도 빠르다 보니까 이더리움을 안 쓰고 이런 데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이더리움이 약간 소외를 받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아예 다르거든요. 네. 얘는 그냥 용도 자체가 다른 애고. 얘는 그냥 금 같은 그렇죠. 애고. 금 같은 애고 이더리움은 약간 화폐 같은 애였어요. 네. 근데 이 화폐가 구려. 어. 그러니까 더 반짝거리는 새로운 화폐로 사람들이 가는 거죠. 이 얘기만 들으면 이더리움의 미래는 약간 좀 불안정한 부분이 뭐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데 이더리움은 대신 조금 안정되어 있어요. 네. 뭐 가격 변동도 그렇고 네. 시총이 크니까. 네, 시총이 크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잖아요. 네. 그런 매몰 비용도 있고 또 인정을 받은 게 있는 거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솔라나 같은 애는 예를 들어서 갑자기 4세대 코인이 나와요. 네. 그러면서 더 빨라. 그럼 얘는 완전히 가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더리움은 약간 또 어나더 레벨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4세대 코인 나오고 5세대 코인 나오고 해도 얘는 그냥 그대로서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적인 면에서는 그런 새로운 코인들보다 조금 낮은 거죠.
그러면은 아마 이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보통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투자하신 분들은 결국엔 뭐 돈 다 벌었다 이러는데 네. 대부분 이제 코인 투자해서 막 90% 잃었어요 하시는 분들은 알트코인 많이 가서 네,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알트코인은 기본적으로 그 사이클 내에서 끝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면 안 되고. 장기 투자는 안 된다. 네, 그냥 이번 사이클에 핫했던 떴던 네. 코인이 다음 사이클에 남아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어요. 그 암호화폐에는 과거 한 5년으로만 시계를 돌려봐도 10위권 안에 있던 코인들 중에 지금 남아 있는 코인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네, 다 뒤로 밀렸어요. 근데 비트코인 사이클은 4년마다 한 번씩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4년이 지나면은 지금 앞서죠. 상이었던 이 코인이 그때는 저 뒤에 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또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알트코인도 오르면 또 무섭게 오른다고 그쵸, 하잖아요. 맞아요. 네.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빨리 올라가기도 하고 많이 네. 오르기도 하고 네. 또 다시 알트코인 한번 베팅해보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 뭐 그리고 이제 뭐 알트코인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본다면 어떤 뭐 투자의 어떤 네. 성향이든 뭐 어떤 뭘로 이걸 기준을 좀 잡아야 될까요? 가장 안전한 거는 비트코인 기반으로 투자하면서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거죠.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바라보면서 대신 리스크는 증가하겠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이 70% 있으면은 알트코인 30% 정도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트코인을 투자한다고 해서 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네. 일명 잡코인이라고 하는 이런 거 사지 마시고 그냥 시가총액 한 20위권 내에 있는 애들. 그러니까 알트코인 중에서도 메이저라고 하는 알트코인들이죠. 그런 거 위주로 분산 투자해서 투자를 하시고 얘네들은 장기 투자하지 말고 사이클 고점에서 전부 매도를 해야 한다.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특정 알트코인을 조금 그래도 조금 더 유망하다고 볼 게 있는 건지 아니면 네. 그냥 20위 안에서 그냥 분할 매수하는 게 나은 건지 이번 일단은 분할 매수가 가장 안전하고요. 네. 근데 이번 사이클에서 가장 지금 트렌드인 거는 솔라나와 아발란체예요. 네. 그 중에서도 솔라나가 두각을 가장 나타내고 있고 네. 다만 얘네들은 앞에서도 설명드렸듯 증권거래위원회가 증권으로 시비를 걸면서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분명히 단기적으로 엄청난 충격이 있겠죠. 그런 리스크가 좀 존재합니다. 근데 나머지 코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비트코인 외에는 다 증권이니까. 근데 당연한 얘기지만 시범 케이스를 하나 잡을 때는 제일 잘 나가는 애를 그렇죠. 잡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 둘이 제일 잘 나가다 보니까 망치를 얻어맞을 확률이 가장 높은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변동성이 워낙 크고 또 이게 좀 그 워낙 그 막 급등 급락을 하다 보니까 최대한 좀 분할해서 네. 너무 막 하나에 몰빵해서 이렇게 하기에는 리스크가 좀 있는 거죠. 방금 설명드린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어제 그제 한 30시간 안에 20% 이상이 하락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은 뭐 10% 잠을 못 떨어져. 잔다고 계속 새벽에 계속 봐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사실 그 저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아마 대다수가 아직은 그래도 뭐 코인 하기보다는 그래 어차피 뭐 변동성이라면 나는 뭐 투자, 또 주식을 하겠다. 그리고 뭐 그 중에서도 요즘 뭐 해외 주식 잘 나가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뭐 엔비디아 이런 것도 네. 뭐 코인 못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네. 하시는데 뭐 그냥 큰 틀에서 뭐 코인과 뭐 주식 투자 네. 이거 뭐 좀 어떻게 좀 비교를 하세요? 저는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양쪽 다 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둘이 성향 자체가 다르거든요.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증권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경기와 좀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뭐 유동성이 풀리고 어쩌고 하더라도 경기가 나쁘면은 안 좋아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대신 경기가 좋으면은 금리 인하 좀 느려지고 하더라도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상품 자산이에요. 금과 같은 거죠. 이런 금과 같은 상품 자산의 특징은 경기보다도 유동성에 훨씬 더 영향을 받아요. 기본적으로 이자 배당이 없잖아요. 그리고 돈이 풀리면은 그 돈을 그냥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거니까 그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금이나 비트코인 네. 같은 걸 사는 거다 보니까 얘는 유동성과 더 밀접한 연관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주식만 크게 오르고 상품 자산들은 안 올라. 또 반대로 상품 자산만 크게 오르고 주식은 안 올라. 그런데 그러다가도 또 정말 불장이 오면 어차피 다 같이 오르거든요. 그러면 안 좋은 시기에는 주식이 좀 안 좋을 때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그거를 커버해 줄 수 있고 네. 반대로 암호화폐가 안 좋을 때는 주식이 그거를 커버해 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시기에는 서로 어느 정도 보완을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좋아진 시기에는 둘 다 오르기 때문에 그때는 또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비트코인도 이렇게까지 시가총액이 크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까지 좀 장기적으로 어쨌든 뭐 십몇 년 동안 좀 보여준 게 있으니까 이걸 굳이 뭐 이렇게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는 거죠, 사실. 그렇죠. 네. 아직도 완전 초기 단계예요, 사실은. 지금 비트코인 전 세계 사용자가 대략 한 2억, 정확한 추정은 불가능해요. 어차피 뭐 거래소들이 모든 걸 다 공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 2억에서 4억 명 정도 사이로 예상이 되는데 그 중에 아마 절반 이상은 거의 그냥 투기성으로 아마 하시는 걸 거예요. 그럼 실질적인 사용자는 뭐 1억에서 2억 정도라고 보면 이게 딱 1999년 수준의 인터넷 정도의 보급률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급률이 굉장히 낮은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도 본격적인 그 채택이 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도 굉장한 초기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전히 빠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제 비트코인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도 보면 지금 이제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요즘에 막 그 뭐 인터넷에 막 인증 올라오고 뭐 나 압구정 현대 산다 네. 뭐 이런 거 막 올라오는데 이렇게 지금 이미 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은 좀 이런 거 좀 주의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지금 그 상승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 조금 올랐다고 잠깐 팔았다가 뭐 나중에 싸지면 다시 해야지. 파는 게 실수다. 그런 거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기본적으로 변동은 있더라도 사이클을 일관되게 따라가면서 움직이는 추세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사이클 후반부까지 충분히 즐기시고 그렇다고 또 뭐 완전 꼭지를 잡아서 파는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이클이 끝나는 신호들이 나올 때 그때 이제 분할 매도를 하시고 지금 중간에 잠깐 좀 올랐는데 잠깐 팔았다가 싸지면 다시 사야지. 네. 이런 거 안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 파도를 막 타려고 네, 하다가 네. 이제 큰일 나죠. 그렇죠. 그러다가 한 번 놓치면은 그 뒤에 오는 엄청난 상승을 다 놓치는 거죠. 네.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신민철 작가님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앞으로 비트코인은 강남 아파트 같아질 것이다. 네. 이게 어떤 의미로 하신 건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선 가격적으로도 강남 아파트가 될 수 있다라고 한계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치저장 시장에 있는 금액이 1,000조 달러 정도 되는데요. 저는 비트코인이 향후 20년 정도 안에 전체 가치저장 시장의 5에서 10% 정도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5% 정도 가지고 오면은 50조 달러잖아요. 네. 예. 근데 당연한 얘기지만 20년 후에 50조 달러는 50조 달러가 아니겠죠. 자산 시장은 평균적으로 연간 6.5% 정도씩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20년 후면은 이 50조 달러가 아마 200조 달러 정도는 돼 있을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1조 3천억 달러니까 네. 200조 달러면은 100배 이상인 거죠. 100배가 네. 훨씬 넘는 거죠. 네. 네. 뭐 한 150배 이렇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1억인 가격이 150배가 된다면은 150억까지도 저는 20-30년 후에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당연히 그 과정에서 가격이 강남 아파트를 넘어가는 시점이 어느 순간에 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고 그다음에 두 번째적으로 가치라는 측면에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기존의 모든 그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아날로그였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금이었는데 네. 이 비트코인은 지금 금을 대체하는 디지털 골드잖아요. 디지털 골드이기 때문에 지금 아날로그 시장에 묶여있던 돈들이 이 비트코인으로 넘어오고 있는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에 금 ETF에서는 자금 유출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비트코인 ETF로는 지금 2달 동안 10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유입이 됐어요. 이 A라는 금에서 빠져서 지금 비트코인으로 넘어오고 있는 거죠. 네. 이거는 뭐를 생각하면 되냐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강남을 개발하기 전에는 강북, 뭐 성북동이라든지 평창동 이런 데가 부촌이었잖아요. 그러다가 한남대교, 한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강남을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부가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전이 됐잖아요. 그거랑 완전히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한남대교 같은 게 어떤 역할을 했냐? ETF인 거예요. 네. 네. 기존에는 전부 강북, 그러니까 금과 같은 아날로그 자산에 부가 모여 있었어요. 근데 새로 개발하고 있는 비트코인이라는 강남이라는 애가 있는데 부자들이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가려면은 굳이 배를 빌려서 배로 가야 됐어요. 너무 불편하니까. 네, 너무 불편하네요. 근데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기관이나 큰 손들이 그냥 비트코인을 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대교가 놓인 거죠. 네. 그렇게 되면서 지금 부가 여기서 여기로 옮겨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지금 비트코인이 예전 70년대 초기의 강남 아파트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70년대 강남 아파트 하나 사놨으면 뭐 인생이 바뀌죠. 그렇죠. 네. 그 똑같은 얘기를 나중에 할 거예요. 제 어렸을 때 친구들이 그 늘 부모님한테 했던 불만이 뭐 아파트 아빠는 안 왜 옛날에 강남에 아파트 안 사놓은 거야. 그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아마 그래서 지금 아이가 있는 분들은 나중에 왜 비트코인 한 개라도 좀 사놓지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저는 있어요. 정확히 똑같은 일이 나중에 일어날 거예요. 아빠는 왜 그때 비트코인 안 산 거야. 아빠도 샀었어. 바로 팔았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죠. 네. 강남 아파트 사신 분들도 사서 한 1, 2년 있다 팔고 막 그쵸, 이런 게 그랬겠죠. 했거든요. 네. 야, 그러면 결국에 반감기나 뭐 이런 사이클을 떠나서 큰 틀에서는 이걸 이제 평생 가져가야 될 자산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비트코인이라는 네, 거는. 네. 왜냐하면 그 방금도 말씀하셨죠. 강남 아파트를 강남 아파트니까. 70년대 샀더라도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은 극소수예요. 맞아요. 그 중간에 얼마나 우여곡절이 있으면 뭐 당장 그냥 90년대부터 보더라도 IMF에 리먼 브러더스에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헐값에 팔았겠죠. 네. 뭐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지금 좀 안 좋다고 헐값에 팔고 계신 분들이 있겠죠. 맞아요. 그런 식으로 대부분 다 파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가치 있는 자산의 가격 상승을 다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수요가 있고 가치 있는 자산은 화폐 가치 하락과 함께 영원히 오를 수밖에 없어요. 팔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 이게 평생 가져가야 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계속 모아갈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맞아요. 그게 어찌 보면 이제 디지털로 바뀌었을 뿐이지만 이제 신문물이기 네. 때문에 아직 사람들이 모르는 거지. 모르죠. 알게 되는 순간 가격은 더 올라가니까 네. 당연히 어찌 보면 약간 선지자의 마인드로 지금부터 모아가야 된다고 네. 같은데 그 책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내 재산을 온전히 사후세계로 넘겼다. 네. 이게 어떤 의미이신 건가요? 지금 딱 생각해 보면은 내가 가진 것 중에 내가 무덤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자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 집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죽으면은 분명히 누군가가 가져갈 거예요. 네. 뭐 내가 유언으로 남겨서 물려줄 수도 있지만은 가족이 없으면은 뭐 국가가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어딘가는 분명히 누군가 가져갈 겁니다. 그다음 차라고 하는 것도 이거는 굳이 뭐 나중까지 갈 필요도 없이 그렇죠. 당장 밖에 나가보면 누가 훔쳐갔을 수도 있죠. 그 외 모든 어떤 자산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무덤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예전에 중국에 갔을 때 그 진시황의 무덤을 갔었는데 거기에 그 사람이 그냥 혼자 죽기는 싫었는지 뭐 실제 사람을 순장한 건 아니지만 그 맞아요. 병사들의 네. 그런 모형 같은 병마용. 것들을 네. 병마용이라 그러죠. 네. 그런 걸 도자기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놨잖아요. 근데 그래봤자 뭔 소용이 있어요. 어차피 나중에 다 파여내고 거기 있던 수많은 보물들 사람들이 다 가져갔거든요. 파라오 무덤도 마찬가지죠. 네. 거의 90% 이상은 다 도굴이 됐거든요. 가져갈 수 있는 자산이 없어요. 근데 비트코인은 가능합니다. 뭐 어떤 의미에서 가능하냐면 실제로 발생한 일인데 3년 정도에 비트코인을 1조 원 이상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갑부가 네. 서핑을 하다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네. 근데 이분이 비트코인 지갑을 패스워드를 안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비트코인은 아무도 못 만져요. 그냥 이분의 죽음과 함께 그 비트코인도 같이 간 거예요. 그냥 없어진 거네요. 그냥 영원히 삭제된 거예요. 그러면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산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그게 가능한 거죠. 오히려 실체가 없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확실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완벽한 소유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고 내가 이거 그냥 패스워드 안 남기고 나는 갈래. 그러면 그냥 나의 죽음과 함께 얘는 피라미드처럼 함께 묻을 필요 없어요. 네.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지금 사라진 코인이 500에서 600만 개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물론 다 뭐 돌아가셔서 그런 건 아니고 초기에 비트코인 가치가 얼마 없을 때 채굴했다가 그냥 지갑 비밀번호 까먹은 거예요. 하드디스크 네. 넣었는데 뭐 버리기도 하고 네. 뭐 이런 사람들. 까먹으면서 그냥 네. 암호화폐 그냥 그 자체를 분실해 버린 거죠. 그러면서 사라진 게 지금 한 500에서 600만 개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2,100만 개 중에서 500에서 600만 개가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네. 실제로 비트코인의 총 개수는 나중에 채굴이 다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아마 1,500만 개가 안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당연히 그렇게 사라지는 코인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죠. 왜냐하면 또 새로 패스워드 잊어버리는 사람 생기고 돌아가시는 분들 교통사고 생기고 당할 수도 네. 있고. 그러면서 점점 소멸하는 코인이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 언젠가는 분명히 1,000만 개 이하로까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 또 반대로 이게 걱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멸할 내가 갑자기 무슨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거에 오히려 걱정스러울 것 같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잘 모르시면 거래소에 놔두는 거예요.
거래소에 놔둔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은행에 놔둔 것처럼 그냥 네. 증권 계좌에 놔둔 것처럼 나중에 뭐 내가 갑자기 아무것도 안 남기고 무슨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냥 유산으로서 증여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만약 내가 그냥 개인 지갑에 넣어놨다. 그럼 그 사용법을 가족분들에게 철저하게 알려주고. 숙지를 시켜야 되는 거죠. 네. 사실 뭐 내가 죽으면 뭐 사실 자산이 의미가 없긴 하지만 그렇죠. 그러면 그냥 같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아예 다 없어진다는 게 좀 그러니까 혹시나 내가 우리 애나 가족 주려다가 이제 그렇죠. 그럼 실수할까 그럴 봐. 경우에는 조치를 미리 해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결국에 이것도 이제 자산이고 네. 그러면은 이 금처럼 금도 지금 비트코인으로 막 지금 현물 ETF 때문에 막그 돈이 옮겨간다고 한 거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것처럼 여기에 비트코인에 온 가치를 보고 온 자산도 네. 또 다른 데로 옮겨가면 어떡하냐. 네. 이거에 대한 걱정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 비트코인으로 그 금과 같은 자산, 아날로그 자산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으로 이 넘어가는 게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 인류가 지금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 게 뭐 기껏해야 20년 정도밖에 안 되죠. 수천 년간 아날로그 세계에 머물러 있던 자산이 이제 막 디지털로 넘어가는 패러다임의 변화다. 근데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는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 패러다임의 변화가 뭐 있을까요? 지금 떠오르는 건 없어요. 디지털 다음에 그럼 또 뭐가 있을까? 쉽게 떠오르는 건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이 패러다임의 변화는 정말 어마어마한 기간에 한 번씩 나오는 거고 또 아날로그 자산에서 디지털 자산으로 넘어가는 거는 수천 년 만에 지금 처음으로 등장한 거기 때문에 이 패러다임의 변화가 막 시작되는 현재 단계에 있어서 이 다음을 벌써 걱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시기가 많이 빠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긴 여기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성숙이 된 다음에야 뭐 또 다른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을 테니까 아직 뭐 15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걱정하기보다는 우선 이거에 같이 올라탈 것인가 아닌가 그쵸. 이거부터 네. 생각하는 게 네.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저도 작가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개 정도는 한 개 정도 좀 사놔야 되는 거 아닌가? 안 그러면 나중에 우리 애한테 좀 욕 먹는 거 아닌가? 애한테 하나 사놔야 그렇죠. 되나? 하나를 사서 증여를 하셔도 하나는 되고. 좀 사놔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네. 혹시 모르니까. 네. 아까 그 반감기 이 사이클을 좀 즐기라고 하셨는데 그 어쨌든 이제 사이클이 반복됐다는 거는 네. 이제 사이클에 이제 쇠락도 있었다는 그쵸. 거니까 네. 그때 어떤 그 시그널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그것만 알아도 네. 언제까지 즐길지가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복잡한 보조 지표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사실 판단이 가능한데 아마추어 투자자분들은 사실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가장 좋은 건 결국 인간 지표. 인간 네, 지표. 인간 지표인데 그걸 이제 단순히 뭐 옆부서 사람이 비트코인 사라고 했다. 네. 그거를 인간 지표로 삼기에는 너무 이 타겟이 적고요. 조금 더 확실하고 측정 가능한 인간 지표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검색량입니다. 인터넷 검색량. 그래서 구글 들어가서 구글 트렌드로 치면은 검색량이 얼마 정도 있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구글 트렌드를 치셔서 검색 범위를 전 세계로 놓고 영어로 비트코인을 친 다음에 기간을 한 5년 정도로 잡으면 지난번 고점 때까지 포함해가지고 검색량이 얼마나 많은지가 나와요. 근데 지금은 아직 지난번 고점보다 훨씬 낮아요. 네. 근데 이게 올라가서 지난번 고점과 거의 비슷해지면은 또는 그걸 넘으면은 이때부터 이제 슬슬 고점의 신호가 나오고 있다. 이거야말로 인간 지표니까. 진짜 인간 지표의 어떻게 보면 가장 결정체죠. 검색량. 구글, 예, 구글이니까 심지어. 네. 예. 그러니까 그걸로 한번 봐라. 네, 그게 가장 쉬운 지표가 아닐까. 네,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국 그 뭐 소위 말하는 김치 프리미엄 아, 이런 얘기도 네네네. 있는데 네. 이거는 그 항상 좀 근데 좀 이거는 높더라고요. 일정한, 그러니까 불장이 되면 될수록 올라요. 그래서 높을 때는 20%를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럼 왜 한국 사람들 이렇게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비트코인 현재 세금이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 그 상승장이 오면은 세금이 없는 프리미엄이 붙는 거예요. 더. 세금이 없으니까 더 부담이 없잖아요. 네. 샀는데. 사고 팔고 예, 막 그렇죠. 하니까. 예, 사고 파고 막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프리미엄이 붙는 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트래블 룰에 의해서 100만 원 이상 되는 암호화폐를 옮길 때는 신원 인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있어서 국내 거래소로 비트코인이 잘 들어오질 않아요. 그럼 마트로 치면 이쪽 동네 마트에는 물건이 없는 유독 거예요. 없구나. 네. 물건이 없으면 똑같은 물건이어도 물건 많은 동네보다 가격이 비싸지거든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 두 가지가 겹쳐지면서 현재 한국에서 비트코인 프리미엄이 붙는 거고 그게 상승장이 더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더 붙는 거죠, 프리미엄이. 근데 이 프리미엄을 정확한 지표로 삼기는 어려운 게 몇 퍼센트가 그러면 고점이네. 그거를 정확히 산출해낼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그 네. 불장이 오면 더 늘어나요. 더 지금보다 늘어난다고 늘어나는 하죠. 거예요. 네. 그러면 어찌 보면은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가격이 더 오르는 거죠. 외국보다 더 오르는 거예요. 네, 더 오르는 거죠. 아. 항상 그랬어요. 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번 붙으면 이제 레버리지 막 썩어서 막 그쵸. 들어가는 거군요. 네. 세금도 없고. 아, 네. 네, 그런 것도 한번 역발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2024년이 본격적인 상승장으로 들어가는 굉장히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은 투자의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뭐 지금 이번에 엄청 큰 돈을 투자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냥 소액이라도 한번 투자를 해보고 공부를 해보시면은 또 새로운 투자 자산을 발견하는 그런 재미를 느끼실 수가 있고요. 다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자산이기 때문에 초반에 몰빵 투자, 올인 투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소액으로 분할 매수하면서 공부하시면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얼마 정도로 시작하면 좋을까? 그냥 일반적인 회사원들. 뭐 자산이 1억 정도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1,000만 원 정도로 시작해 보시면은 괜찮지 그러면은 않을까? 하루에 막 200만씩 날아가고 그러겠다. 올라가면 200만 원. 그렇죠. 뭐 하루 이틀에 200만 원이 사라지는 일도 경험하실 수 있죠. 네. 그래 뭐 그런 걸 하면서 사실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그래야지 네. 배우는 거지. 네. 사실 안 하면은 그쵸. 관심이 없으면 네. 그때부터는 사실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네. 영원히 발전이 없으니까요. 네, 그러면은. 저도 우리 아들한테 이제 하나 사주는 걸 목표로 한번 시작 한번 해볼까 네. 마음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코인 시장이 어떻게 될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 전반적으로는 이제 막 초입이다라는 얘기로 이제 정리가 좀 되는 것 같고 반대로 섣불리 파는 실수를 하지 마라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이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제 이런 것들 잘 판단하셔가지고 앞으로 코인 시장에 대해서 잘 투자하셔서 돈 많이 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작가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